예, 저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에 근무하는 김선우 교수고요. 또 동시에 현재 5G 무인이동체 융합기술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표 제목은 B5G, 6G Mobile Networks with Unmanned Vehicle Future Technology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동향과 또 일부 연구 결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신 시스템이 또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LTE에서 5G로 또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이제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보통 셀룰러 제너레이션을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부터 해서 앞으로 한 10년, 2030년 정도까지 우리가 열심히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통신 기술의 우수성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5G가 시작이 됐으니까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욘드 5G, 6G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행사들도 있고 또 그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히 5G가 뭔지 짧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1세대 이동통신부터 한 세대당 10년씩 보고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까지 이제 5세대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지난 한 4, 50년간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주목할 부분이 무엇인가, 도대체 5G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5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많은 변화가 실제로 이 통신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위에 적어놨는데 It is for things. 띵이라는 거죠. 띵. 그래서 4세대까지는 아마도 통신 시스템이 어떤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어떤 개인 휴대통신 위주의 통신 시스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5G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띵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움직이는 자동차도 있을 수가 있고, 로봇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집에 멈춰 있는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까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문, 의자, 책상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띵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세대까지는 이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통신 시스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디벨롭이 됐고, LTE만 가지고서도 유튜브에 있는 풀 HD 동영상을 스트리밍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 이상의 것들은 상상도 잘 안 될 뿐더러 필요성도 잘 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띵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띵들이 통신 시스템을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띵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없이 멍청하게 있었던 띵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인텔리전트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띵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를 통해서 무언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주변과 통신을 하면서 뭔가 디시전을 내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결국은 5G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중요한 어떤 핵심 통신 기술, 통신 표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뭐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우리 손에 사실은 우리 이제 5G가 작년에 시작된 마당에 딱 우리가 느낄 만한 그런 변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될 한 10년 이내에는 뭔가 띵들이 정말 인텔리전트해서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G가 이러한 띵들을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면서 이 5G 안에는 결국은 우리가 1세대에서 5세대까지 오면서 이 스펙트럼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날로그에서 시작해가지고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지금 뭐 LTE에서는 뭐 수 기가헤르츠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5G로 넘어갔을 때 주파수에서의 큰 변화는 우리가 이 소위 28GHz의 밀리미터 웨이브를 쓴다라는 거죠. 밀리미터 웨이브. 지금 수 기가에서 수십 기가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십 28GHz의 밀리미터 웨이브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됐을 때 제 생각에 아마 비로소 우리가 5G의 진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28기가 그거 우리가 정말 쓸 수 있을까? 잘 되냐? 잘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당연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걸 피하고 갈 수는 없다.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는 연구를 할 거고 어느 순간 28기가는 우리 옆에 다가와서 띵들을 인텔리전트하게 하고 우리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중요한 어떤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밀리미터 웨이브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시브 마이모라는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주파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지니까 안테나 간격이 줄어들어서 작은 디바이스 안에 많은 안테나를 집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안테나를 집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전자파에 지향성을 줄 수가 있고 지향성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전자파를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5G 28기가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파수 향상과 더불어 이제 밴드위스도 넓어지고요, 차선도 넓어지고 데이터 레이스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주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과 별개는 아니지만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이 신호가 주파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굉장히 정밀한 포지셔닝과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현재 뭐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차를 타고 다니실 때는 이제 GPS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잡지 않습니까? GPS가 수 메가 정도의 밴드위스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잡는데 5G로 넘어가게 되면은 밴드위스가 이제 수백 메가 단위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한 넓은 대역폭 고주파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정밀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 잘 아시겠지만 전자파라는 게 주파수가 올라가면 직진성이 강화되고 벽을 부딪히면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포지셔닝과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원활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의 이 지향성이 강화되면 중요한 것은 그 송수신기가 이제 이 날카로운 빔을 어떻게든 얼라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FM, AM 라디오를 쓸 때 통신의 지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관악산에서 전파를 빵 뿌리면은 서울 전역으로 라디오 신호가 퍼지고 누군가는 그 라디오 신호를 잡아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향성이 강해지니까 송수신기가 정확하게 빔을 얼라인해야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28기가 밀리미터 웨이브가 이래서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빔 얼라인먼트와 트래킹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 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 그러니까 하이 모빌리티가 있는 시나리오에서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되니까 이 빔을 얼라인 해주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빔들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송출이 되고 있고, 뭐 휴대폰도 있고 사람도 움직이고 있고 차들도 움직이고 있고, 얘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얼라인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동영상 좀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이상적으로는 누군가가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트랜스미터가 이 수신 기의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으로,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디렉션을 맞춰주고 스티어링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연구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제가 여기는 레이저 포인트 좀 과장을 섞어서 레이저 포인터를 그려놨는데, 뭐 레이저 포인터처럼 날카롭게 나가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전파가 주파수가 올라가면서 지향성이 점점 강화되고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날카로운 빔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송수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통신 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간 쪼개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간 쪼개기. 옛날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서 하고 주파수를 쪼개서 제한된 리소스를 우리가 나눠 쓰는 그런 통신을 했거든요. 시간 쪼개기, 공간 쪼개기. 근데 이제 전파의 지향성이 강화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 쪼개기, 공간 쪼개기는 지난 한 7, 80년 동안 엄청 많이 했고요. 기술도 세츄레이트 됐고, 이제 남아있는 일은 뭐냐면 공간 쪼개기를 해야 된다는, 공간 쪼개기. 그러니까 내가 특정 방향의 전파를 잘 보내고 그 이외의 방향으로는 전파가 헤어나가지 않는, 마치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포인터 같은 그런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통신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될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제가 로케이션 시츄에이션 어웨어 슈퍼 디렉티비티 트랜스미션이라고 약간 과장을 섞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받는 놈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보내고 있을 때 이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가 없는지, 옆에 트럭이 지나가는지, 또는 내 전파를 방해하는 건물이 주변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고, 이게 가능해지면 공간 쪼개기가 잘 되고 통신 시스템의 퍼포먼스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경우에 이제 5G가 또는 비욘드 5G가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나라에서도 자율주행에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카메라만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걸 다 아실 거예요. 테슬라가 이게 1억이 넘죠. 1억, 한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만 불 이상 팔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5G, 비욘드 5G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돈이 많으면 테슬라 또는 뭐 그 이상의 비싼 값을 주고 온갖 센서를 탑재를 해서 성능 좋은 차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러면 자율주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차는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G나 비욘드 5G, 6G 앞으로 등장하게 될 통신 시스템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조금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은 코오퍼레이티브 로컬라이제이션, 코오퍼레이티브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반에 똑똑한 반에 전교 1등하는 학생이 한 명이 있고, 그 학생을 중간에 앉혀놓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애 주변에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가 답안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거, 이거는 저거, 이건 저거.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놀고
공부 잘하는 애 한 명만 가운데 앉혀놓고 노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과 통신만 잘하면 답안을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차 한 대가 가운데 있고 조금 덜 인텔리전트한 애들은 주변에 있고 대신 통신만 잘 되면 똑똑한 차와 뭐 멍청한 차라고 하면 멍청한 차와 똑똑한 차가 통신만 잘 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서 똑똑한 차가 확인을 해서 통신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정보를 옆으로 전달만 해주면 충분히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동영상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인데 이제 하얀 차는 똑똑한 애고 파란색은 조금 이제 덜 똑똑한 애. 얘네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플레이하죠? 이제 차가 이제 똑똑한 차가 한 대가 정확한 자기 위치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걔가 주변 차량과의 어떤 거리를 스스로 측정을 하고 주변 차량으로 정보를 던져주는 거예요. 소위 메시지 패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변에 던져주면은 주변 차가 그걸 통해서 자기 위치를 코디네이션 해주게 되면은 자율주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1억짜리 테슬라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돈이 남아들면 1억짜리 테슬라를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면 2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사고 아반떼를 사고 200만 원짜리 성능 좋은 전화기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모뎀만 차에 탑재하면은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통신 시스템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무인이동, 다양한 무인이동체, 드론, 로버트 뭐 이런 것들에도 비슷한 형태로 컨트리뷰트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비욘드 5G, 6G, 5G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어드밴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인데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통신 시스템이 이러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신 시스템은 이거죠. 데이터 트랜스미션이에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곳까지 보낼 거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죠.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전파가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향성이 없다가 지향성이 강화되고 지향성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게 어떤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 전파가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유사해져요. 빛.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이제 주파수가 수백 테라월츠 정도 되거든요. 수백 테라월츠 가시광선이 지금 밀리미터 웨이브가 수십 기가. 그다음에 지금 6G에서 얘기하고 있는 테라월츠가 100기가월츠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 상당히 가시광선 주파수 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파의 특성이 빛과 유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전 슬램, 카메라 슬램, 자율주행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자율주행에 많이 쓰는 슬램. 그래서 이제 빛을 쏴가지고 주변 환경을 쫙 이해하는 거죠. 이제 지도를 그리는 거죠. 벽이 어디 있고 뭐 물체가 어디 있고 그림 라이다 쓰면 그런 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게 통신 주파수에서도 가능하다. 물론 빛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주변 환경 인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동영상을 다시 한번 플레이해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고 차가 베이스 스테이션 주변을 한 바퀴 삥 돌아요. 요건 이제 건물의 벽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벽. 전봇대들.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신호를 쏘면 벽을 부딪혀서 차량에 도착을 해요. 전봇대에 부딪혀서 차량에 도착합니다. 그런 신호를 우리가 프로세싱을 해주면은 주변에 있는 벽들, 그 다음에 전봇대의 존재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검은색이 분홍색으로 변하는 게 이 반사체의 존재 유무를 확인을 하고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신호를 받아서 삥삥삥삥 돌면서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인지,
시츄에이션 어웨어.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신호를 가지고 주변을 센싱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모든 게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밀리미터 웨이브 또는 테라헤르츠 신호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고요. 요건 약간 재미삼아 제가 넣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동영상 일단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군집 드론 실험한 동영상입니다. 이제 손바닥만큼 하는 작은 드론인데요. 실내 측위 기술을 사용을 해서 드론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드론의 움직임을 컨트롤해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모양을 만들고. 파도 타기 한번 하고 뭐 이런 거. 빙빙 돌리고. 컴퓨터가 늘어졌나 보네요. 또. 네, 여기서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거는 5G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기존의 통신 무선 랜을 사용을 해서 한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어하고 코디네이션 하기 위해서는 5G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자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 데이터 트랜스미션 그 이상의 무언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 중에 중요한 요소 그 다른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센싱, 이런 중요한 센싱이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그러한 툴로서 동작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센싱을 하고 그럼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제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응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적절히 개발이 되고 시스템에 탑재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무인이동체를 스마트하게 만들 수가 있다. 무인이동 자율주행차, 드론 이런 것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서킷과 시스템이다. 저는 알고리즘을 하는 사람이지만 아까 보셨던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밀리미터 웨이브 테스트 베드 같은 경우엔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도 그런 시스템 기술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주시고 기여해 주시면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